칠흑 같은 어둠이 서울의 뒷골목을 삼켰다. 장대비가 아스팔트 바닥을 세차게 내리쳤고 차가운 물줄기는 강서연의 얇은 셔츠를 흠뻑 적셨다. 한때 재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였던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는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자신감이 아닌 굶주린 짐승에게 쫓기는 듯한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축축한 벽에 등을 기댔다.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젖은 옷과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뿐이었다. 그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의 몰락을 조롱하는 하늘의 채찍질과도 같았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고급 와인과 디자이너 드레스, 그리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아버지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재성그룹이 공중분해된 그날부터 그녀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다. 채권자들은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다. 집, 차, 보석, 그녀가 가졌던 모든 것이 압류되었다. 한때 친구라고 불렀던 이들은 그녀를 외면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굶주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처음으로 타인의 경멸, 어린 시선을 견뎌야 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도망쳤다. 아버지의 죽음에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음을 직감했지만, 지금 당장은 그저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다. 덕이 있다.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날아왔다. 서연은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다. 발목이 꺾일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여러 개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들은 마동철 회장이 보낸 하수인들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들은 악착같이 그녀를 쫓아다니며 중요한 서류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서연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들의 눈빛은 사리로 가득 차 있었다. 마동철. 그 이름은 그녀의 뇌리에 밝힌 저주와도 같았다. 그는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재성그룹의 부회장이었다. 하지만 그는 가장 교활한 배신자였다. 그가 아버지의 신뢰를 이용해 회사를 어떻게 좀먹었는지, 어떻게 법망을 교묘히 피해 모든 것을 삼켰는지 서연은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가 찾는 서류는 아마도 그의 모든 죄악을 증명할 마지막 조각일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그 서류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거기서 이년아 욕설이 다시 귓가를 때렸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잡힐 수 없었다. 잡힌다는 것은 단순한 폭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키려 할 것이다. 그녀는 쓰레기통이 나뒹구는 좁은 골목길로 몸을 던졌다.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상관없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그녀의 폐가 터질 것 같았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에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다. 화려했던 구두는 이미 굽이 부러져 맨발이나 다름없었다. 차가운 빗물이 상처난 발바닥을 스칠 때마다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 고통보다 더한 것은 붙잡혔을 때 겪게 될 일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제발, 누가 좀. 그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쏟아지는 비 외에는 아무도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다음 모퉁이를 돌았다. 그러나 그녀를 맞이한 것은 희망의 빛이 아닌 차갑고 단단한 벽돌담이었다. 막다른 골목이었다. 그녀의 등 뒤로
그림자 세 개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입가에 역겨운 미소를 띤 채 서연을 향해 다가왔다. 빗물에 젖은 그들의 모습은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와도 같았다. 아가씨, 이제 도망갈 데도 없는데 그만 포기하시지. 한 남자가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가 남기신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시끄러워 덩치 큰 남자가 그녀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짝하는 소리와 함께 서연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흙탕물이 그녀의 얼굴을 더럽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공포가 목구멍을 꽉 막아버렸다. 고통이 뇌를 마비시키는 것 같았다. 남자가 서연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두피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마동철 회장님께서 인내심이 별로 없으셔. 서류가 어디 있는지 마지막으로 묻는다. 남자가 으르렁거렸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정말 몰라요. 그 대답은 또 다른 폭력으로 돌아왔다. 남자의 주먹이 그녀의 복부를 강타했다. 서연은 위액을 토해내며 다시 바닥에 쓰러졌다. 이봐. 제 얼굴은 건드리지 마. 마 회장님이 꽤나 아끼던 얼굴이었잖아. 한 놈이 낄낄거리며 말했다. 그 말은 서연에게 또 다른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마동철은 그녀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젊고 아름다운 그녀까지 탐내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보냈던 역겨운 시선과 은밀한 제안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더러운 손. 치워. 그녀가 쉰 목소리로 저항했다. 그녀의 저항은 그들을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아직도 네가 공주님인 줄 아나 보지. 남자가 그녀의 뺨을 다시 한번 내리쳤다. 서연의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 고통으로 인해 이성이 마비되어 갔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대로 죽는 걸까?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지도 못하고 이렇게 더럽고 추한 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걸까?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왔다. 절망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인정사정 없었다. 쓰러진 서연을 향해 발길질이 쏟아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감쌌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날들을 떠올렸다. 재성그룹의 공주님. 모두가 그녀를 우러러보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이 더러운 뒷골목에서 이름 모를 폭력배들에게 개처럼 맞고 있었다.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 인연이 끝까지 입을 다무네. 한 놈이 침을 뱉으며 말했다. 그냥 여기서 처리해버릴까. 어차피 회장님도 산송장이나 다름없다고 하셨어. 다른 놈이 맞장구를 쳤다. 그들의 대화는 서연에게 죽음의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살고 싶다고 절규했다.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골목 입구에 두 개의 밝은 빛이 어둠을 가르고 나타났다. 헤드라이트였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골목을 막아섰다. 빗줄기 속에서도 매끈하게 빛나는 차체는 이 더러운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폭력을 휘두르던 남자들이 일순간 동작을 멈추고 빛이 비추는 곳을 쳐다보았다. 뭐야? 저 차는 차 문이 열리고 긴 다리가 먼저 땅을 디뎠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았지만 쏟아지는 비조차 감히 그의 기세를 꺾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에이펙스 그룹의 총수 한태준이었다. 냉정하고 무자비한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진 남자. 그의 차가운 눈빛이 쓰러진 서연과 그녀를 둘러싼 남자들에게로 향했다. 누구신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 죽고 싶어. 덩치 큰 남자가 위협적으로 소리쳤다. 그는 한태준이 그저 돈 많은 구경꾼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한태준은 대답 대신 천천히 재킷의 단추를 풀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지금 뭘 하는 거지? 남자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태주는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쓰레기 청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태준이 남자들 중 한 명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그는 번개처럼 움직였다.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태준은 가볍게 팔을 쳐내고 동시에 팔꿈치로 남자의 명치를 가격했다. 남자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쓰러졌다. 두 번째 남자가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었지만 태준은 남자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한 뒤 그대로 업어치기로 바닥에 매다 꽂았다. 한태준은 그저 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무력화시키는 데 특화되어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으며 마치 잘 짜인 안무를 보는 듯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그는 폭력을 사용했지만 그 폭력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 그것이 그를 더욱 무섭게 만들었다. 리더로 보이던 덩치 큰 남자는 동료 두 명이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다. 너 대체 누구야? 그는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남자가 감히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칼등으로 남자의 무릎 관절을 정확하게 내리쳤다. 으악, 남자의 끔찍한 비명이 골목을 울렸다. 덩치 큰 남자는 부러진 무릎을 붙잡고 비명을 질렀다. 그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갑자기 나타난 슈트 입은 남자가 훈련받은 자신들을 마치 벌레처럼 짓밟아 버렸다는 사실을 살려주시오. 남자가 공포에 질려 빌기 시작했다. 한태준은 그를 경멸하듯 내려다보았다.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비굴한 것들. 그는 더 이상 그들과 엮일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몇 분도 채 걸리지 않아 세 명의 건장한 남자가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한태준은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슈트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칼자루를 쥔 손을 닦아낸 뒤 손수건을 바닥에 버렸다. 빗물이 붉은 피와 섞여 하수구로 흘러들어갔다. 태주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흙탕물 속에 쓰러져 있는 강서연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얇은 숨을 내쉬며 간신히 눈을 뜨고 있었다. 찢어진 입술과 멍든 뺨. 한때 재벌가의 공주로 불리던 고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낯선 남자를 향했다. 서연은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입에서 나온 것은 신음뿐이었다. 서연은 이 모든 광경을 거의 감긴 눈꺼풀 사이로 지켜보았다. 그녀의 구원자, 그는 천사인가? 아니면 또 다른 악마인가?
그의 압도적인 힘과 냉혹한 눈빛은 그녀가 알던 세상의 남자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위험했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를 짓누르던 공포가 천천히 물러나는 것을 느꼈다. 한태주는 그녀의 앞에서 무릎을 굽혔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재킷을 벗어 상처투성이인 그녀의 몸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재킷에서는 그녀가 입고 지냈던 따뜻함과 옅은 향수 냄새가 났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들었다.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서연은 그의 단단한 가슴에 기댄 채 마지막 남은 의식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 무엇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다. 태준이 그녀를 안아들었을 때 서연은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타인의 접촉, 특히 남자의 접촉은 방금 겪은 끔찍한 폭력으로 인해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를 밀어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품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하고 따뜻했다. 쏟아지는 비를 막아주는 유일한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의 셔츠 깃을 약하게 움켜쥐었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몸짓이었다. 강서연은 부드러운 침묵 속에서 눈을 떴다. 빗소리도 남자들의 거친 고함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옅은 아로마 향과 일정한 온도의 쾌적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닌 부드러운 간접 조명이 비추는 높은 천장이었다. 어리둥절한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거대하고 낯선 방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방금 전까지의 지옥과는 너무도 다른 비현실적인 공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운 시트 위에 누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욱신거리며 날카로운 고통이 밀려왔다. 그녀는 신음을 참으며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더럽고 찢어진 옷은 간데없고 깨끗한 실크 파자마가 입혀져 있었다. 몸 곳곳에는 세심하게 치료받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붕대가 감겨 있었고 멍든 곳에는 약이 발라져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혼란스러웠다. 일어났습니까?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방 한쪽 구석. 통유리창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비에 젖은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남자는 가운 차림이었지만 그 기세는 어젯밤 뒷골목에서와 마찬가지로 압도적이었다. 한태준, 그녀의 구원자인지 새로운 포획자인지 모를 남자였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리며 침대 헤드의 등을 기댔다. 방어적인 자세였다. 여긴 어디죠? 당신은 나한테 무슨 짓을?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불신으로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어젯밤의 폭력과 그가 자신을 안아들었던 순간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기억은 전혀 없었다. 이 남자가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와 치료하고 옷을 갈아입혔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다. 한태주는 그녀의 공포를 아는지 모르는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은 그가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움찔했다. 태주는 그녀에게서 두어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그의 눈은 어젯밤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경멸이나 욕망이 아닌 알 수 없는 무심함이 담겨 있었다. 내 펜트하우스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무슨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치료는 내 개인 주치의가 했고, 옷은 여기 메이드가 갈아입혔습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걱정은 그만두시죠. 태주는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사실만을 건조하게 전달했다. 그의 말은 서연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불필요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것처럼 들렸다. 서연은 여전히 그를 경계했지만 적어도 그가 자신을 직접 건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아주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왜 나를 구한 거죠? 원하는 게 뭐예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특히 이런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마동철이 그랬던 것처럼 이 남자 역시 자신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한태준이 마동철과 같은 부류의 인간일까봐 두려웠다. 태준은 그녀의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다. 그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물잔을 들어 그녀에게 건넸다. 서연은 망설였다. 그의 손길이 다음 물건을 받아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타는 듯한 갈증이 이성을 눌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잔을 받아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에 스치자 서연은 감전된 듯 손을 움츠렸다. 어젯밤의 폭력이 남긴 트라우마였다. 태준의 미간이 찰나의 순간 좁혀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창가로 돌아가섰다. 원하는 건 나중에 얘기하죠. 지금 당신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이곳은 에이펙스 그룹의 보안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통제됩니다. 당신을 쫓던 쥐새끼들은 감히 여기까지 발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쉬도록 하세요. 안심이라는 단어가 서연의 귓가에 낯설게 울렸다. 그녀가 안심이란 걸 해본 지가 언제였던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에는 그녀를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그가 쥐새끼라고 칭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안전한 성 안에 들어와 있음을 느꼈다. 서연은 지친 몸을 다시 침대에 뉘었다. 며칠간의 긴장과 피로, 그리고 방금 겪은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는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잠이 더 절실했다. 그녀가 다시 잠에 빠져드는 것을 확인한 한태주는 조용히 방을 나섰다. 그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비서에게 낮게 명령했다. 강서연 씨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최고급으로. 그리고 절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은 꿈 같은 현실을 경험했다. 그녀는 태준의 펜트하우스에 마련된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호화로운 게스트룸에서 지냈다. 매일 아침 그녀가 눈을 뜨면 방 안쪽에는 최고급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는 새 옷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사이즈는 마치 그녀를 위해 맞춘 듯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녀가 입었던 실크 파자마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다양한 스타일의 의상들이었다. 식사는 정확한 시간에 방으로 배달되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주방장이 직접 요리한 듯한 음식들은 하나같이 정갈하고 영양가가 풍부했다. 그녀가 파산한 이후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요리들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건강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다가 문득 자신이 다시 공주처럼 대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공주 대접은 철저히 비인격적이었다. 옷을 가져다주는 메이드들은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묻는 말에도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라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했다. 그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집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서연을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 깍듯함 속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온기도 없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유리성에 갇힌 인형이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성의 주인 한태주는 그 며칠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듯 했다. 서연은 가끔 서재에서 들려오는 그의 낮은 목소리나 복도를 스쳐 지나가는 그의 그림자를 볼 수 있을 뿐이었다. 그는 의식적으로 그녀를 피하는 것 같기도 했고, 혹은 그녀의 존재 자체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서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왜 자신을 구해? 이런 극진한 대접을 하면서도 철저히 거리를 두는 걸까? 차라리 그가 마동철처럼 노골적인 욕망을 드러냈다면 대응하기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한태주는 달랐다. 그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의도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안전을 제공했지만 자유를 주지는 않았다. 그녀의 몸은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다. 그녀는 여전히 악몽을 꾸었다. 뒷골목의 축축한 공기, 남자들의 역겨운 웃음소리, 그리고 자신을 내리치던 주먹과 발길질.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몸이 깨끗한 시트 위에 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날 밤의 공포가 남긴 트라우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고 누군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올까봐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했다. 특히 남성의 발소리나 낮은 목소리에는 극도의 거부감을 보였다. 한태준이 제공한 이 안전한 성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는 그녀를 지켜주었지만 그녀 내면의 공포까지는 막아주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연약해지고 이 남자의 보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아 두려웠다. 그녀는 이 펜트하우스가 감옥인지 아니면 정말 피난처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방 안에는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인터넷이나 전화는 사용할 수 없었다. 외부와의 연결이 완벽하게 차단된 것이다. 태주는 그녀를 보호하는 것인가? 아니면 감금하는 것인가?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다.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방을 나섰다. 펜트하우스는 거대하고 조용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한태준의 서재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에 대한 단서, 혹은 그가 자신을 데려온 이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대로 그의 인형으로 지낼 수는 없었다. 서재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태준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서연은 문틈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 마동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예상했던 바다.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동철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가 마동철을 알고 있었다. 그 쥐새끼가 강서연을 찾고 있겠지. 하지만 그 여자는 내 손안에 있어. 절대 찾을 수 없을 거다. 태준의 말은 서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 손안에 있어.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재성그룹의 강서연이라는 사실도
그녀가 마동철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도, 그가 그녀를 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한 계획의 일부였다. 서연은 배신감과 공포로 몸을 떨었다. 이 남자 역시 마동철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일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을 이용해 마동철과 싸우려 하는 것일까? 아니면 마동철에게 자신을 넘기기 위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또다시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게 되었음을 직감했다. 알아서 처리해. 강서연에게는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하라고. 그녀는 중요한 증인이니까. 태준의 다음 말은 서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중요한 증인, 그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이용하려는 것인가?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녀가 혼란에 빠져 망설이는 사이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급히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때 서재 문이 활짝 열렸다. 거기서 뭘 하는 거지? 강서연 씨 한태준이 문 앞에 서서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강서연. 그 이름은 그녀가 잊고 지냈던 과거의 자신을 상기시켰다. 서연은 그의 시선에 얼어붙었다. 변명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훔쳐보는 쥐새끼로 취급하며 분노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태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짓는 듯했다. 그것은 비웃음도 동정도 아니었다. 들어오시죠.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 이야기였으니까. 그의 말은 서연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가 자신의 통화를 엿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그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이곳으로 유인했을 수도 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녀는 이 차갑고 위험한 남자의 성 안에서 그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그녀의 운명을 결정할 대화가 곧 시작될 터였다. 강서연은 얼어붙은 발걸음을 억지로 옮겨 서재 안으로 들어섰다. 한태준의 등 뒤로 문의소리 없이 닫히자 그녀는 거대한 덫에 갇힌 기분이 들었다. 서재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방대했지만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 놓여 있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거대한 원목 책상, 그리고 도시의 야경을 등지고 선 그의 실루엣까지 모든 것이 차갑고 견고하며 압도적인 힘을 상징하고 있었다. 앉으시죠. 그가 책상 앞에 가죽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서연은 그의 말에 따르지 않았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우뚝 서서 며칠간에서 억눌러왔던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그를 쏘아붙였다. 내가 당신의 중요한 증인이라고 했나요? 그녀는 그가 엿들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이 불확실한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었다. 한태준은 그녀의 날카로운 반응에 조금도 놀란 기색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가 자신의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10손가락을 깍지 낀 채 그 위로 턱을 괴었다. 그의 시선이 서연의 얼굴을 낱낱이 훑었다. 며칠간의 극진한 대우로 혈색은 돌아왔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꺾이지 않은 자존심과 깊은 상처가 공존했다. 내 통화를 엿들은 것 치고는 꽤나 핵심을 잘 짚었군요. 강서연 씨. 그의 차분한 인정은 서연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장난해요. 당신은 처음부터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마동철이 날 쫓고 있다는 것도. 그런데 왜 날 여기 데려와서 인형처럼 가둬둔 거죠? 당신도 그와 한패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격앙되어 떨렸다. 그녀는 그가 마동철과 같은 부류일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자신을 이용해 마동철에게 더 큰 것을 받아내려는 속셈일지도 모른다. 태주는 그녀의 비난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다. 당신 아버지, 박민환 회장님 말입니다. 그 이름이 태준의 입에서 나오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버지를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혼란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모두가 그를 사기꾼 혹은 무능한 경영자라 손가락질했다.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아버님께는 스승 같은 분이셨죠. 태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부드러워졌다. 아버님은 무명이었던 시절 강 회장님께 큰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에이펙스의 전신이 되는 작은 회사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강 회장님의 보이지 않는 지원 덕분이었죠. 아버님은 그 은혜를 평생에 빚디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망연자실했다. 아버지에게 그런 인연이 있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었다. 그녀가 알던 아버지는 항상 바빴고 회사의 일이나 인맥에 대해 딸에게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한태준이 자신을 구한 것은 단순한 변덕이나 계산이 아니라 아버지 세대의 빚 때문이란 말인가? 그럼 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해 태준이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 왜 바로 사실을 말하지 않았냐고 묻고 싶겠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당신을 발견했을 때 당신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에게 필요했던 것은 진실이나 복수가 아니라 절대적인 안정과 회복이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설 힘을 되찾을 때까지 나는 당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강 회장님께 진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그의 말은 논리 정연했지만 서연은 쉽게 수긍할 수 없었다. 보호라는 이름의 감금, 공주처럼 대접했지만 그것은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방적인 처사였다. 그래서 날 중요한 증인이라고 부른 건가요?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날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인형도 도구도 되고 싶지 않았다. 아니, 태준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건 내 사적인 감정이고 증인이라는 것은 공적인 문제입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났다. 나는 마동철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재성그룹을 집어삼키는 과정이 너무나도 깔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그를 엮을 증거가 없었습니다. 강민환 회장님이 모든 것을 안고 가신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는 다시 서연에게로 한 걸음 다가왔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습니다. 마동철이 하수인들을 풀어 당신을 처리하려 했다는 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알고 있거나 혹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강민환 회장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마동철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그 무언가 말입니다. 태준의 시선이 그녀를 꿰뚫었다. 서연은 그의 추리에 숨이 막혔다. 그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마동철이 그토록 찾던 서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그녀에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네 목숨처럼 지켜라. 네가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랐다.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뒷골목에서 도망치던 날 그 USB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태주는 그녀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다. 당신이 망설이는 이유를 압니다. 날 믿을 수 없겠죠. 하지만 강서연 씨, 지금 당신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이 방을 나서는 순간 당신은 다시 마동철의 사냥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그들은 당신을 놓치지 않겠죠.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명백한 사실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이 남자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가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지금껏 버텨온 것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마동철에게 복수해야 한다는 일념 때문이었다. 그녀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한태준이라면, 에이펙스 그룹의 총수인 그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정말로 아버지를 위해 날 돕는 건가요? 태준은 대답 대신 책상으로 돌아가 서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서연 앞에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리고 그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작은 USB가 들어있었다. 이게 왜? 그녀는 충격에 빠져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당신을 내 차로 옮길 때 재킷 안주머니에서 떨어졌습니다. 빗물에 젖어 있었죠. 태준이 무심하게 말했다. 당신을 쫓던 자들이 이걸 찾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그들이 당신을 단순히 폭행한 게 아니라 몸을 뒤지고 있었으니까.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이 그 USB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마동철을 무너뜨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연은 USB를 쥔 손을 떨었다. 이 남자는 자신을 구할 수도, 아니면 이 증거를 가지고 자신을 마동철에게 팔아넘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며칠을 기다렸다. 그녀가 스스로 회복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려는 것이었다. 당신이 이걸 열어봤나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태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건 당신의 것입니다. 강민환 회장님이 당신에게 남긴 유산이자 당신이 휘두를 칼이죠. 난 그 칼을 닦아주고 칼집을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칼을 뽑아드는 것은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공주나 증인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다. 그의 신뢰에 서연의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얼음 장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마동철에 대한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약함의 눈물이 아니라 드디어 자신의 편을 만났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는 마동철은 악마예요. 서연은 무너진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준 앞에서 지난 몇 달간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고백했다. 마동철이 어떻게 아버지의 신뢰를 방패 삼아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는지, 어떻게 이중장부를 만들고 유령 회사를 세워 재성그룹을 껍데기로 만들었는지, 모든 것이 하나씩 드러났다. 서연은 격앙된 목소리로 이어갔다.
아버지는 마동철을 친형제처럼 믿으셨어요. 그가 회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땐 이미 너무 늦었죠. 그녀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남긴 음성 메시지를 떠올렸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하지만 마동철, 그놈만은 용서할 수 없다. 아버지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려 했지만 진실은 달랐다. 마동철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장치를 모두 마련해 두었다. 그는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해 불법 대출을 일으켰고 그 책임을 모두 아버지에게 떠넘겼다. 재성그룹은 하루와 부실 기업으로 낙인 찍혔고 주가는 폭락했다. 채권자들이 몰려오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 마동철의 배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이었다. 아니, 아버지는 자살하지 않으셨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강하게 말했다. 그는 살해당한 거예요. 마동철이 모든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 아버지를 죽이고 자살로 위장한 거예요. 그녀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아마 이 안에 있을 거예요. 그녀는 손에 쥔 USB를 내려다보았다. 아버지가 목숨과 맞바꾼 마지막 희망이었다. 태주는 서연의 격정적인 고백을 묵묵히 들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말을 끊거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모든 감정을 쏟아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태준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는 이제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어깨는 굳건했고 그의 실루엣은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위험했다. 마동철. 그는 선을 넘었군.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무심함이 아닌 명백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강서연 씨, 당신 아버님의 빚은 이제 내 빚이기도 합니다. 그가 선언하듯 말했다. 재성그룹의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마동철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게 내가 당신과 함께할 일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제안을 하고 있었다. 이제 당신의 칼을 뽑을 시간입니다. 나와 함께 싸우시겠습니까?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공포에 질려 뒷골목을 헤매던 연약한 공주는 더 이상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심과 정의감,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쥔 USB를 꽉 쥐었다. 싸우겠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마동철이 아버지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을 거예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강하게 맞부딪혔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서재 안의 공기는 두 사람의 굳은 결의로 인해 팽팽하게 당겨졌다. 강서연의 고백과 USB라는 결정적 증거는 이제 막연한 복수심을 구체적인 전쟁 계획으로 바꿔놓았다. 한태주는 더 이상 그녀를 연약한 아가씨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책상 앞에 있는 또 다른 의자를 끌어당겨 그녀를 앉혔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닌 공동의 적을 겨냥하는 동맹이었다. 좋습니다. 강서연 씨. 태준이 그의 집무용 책상에 있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지금부터 우리는 마동철이 세운 모래성을 무너뜨릴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럽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그의 눈빛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망설임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각오 따위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이미 끝났어요. 조 실장. 태준이 인터컴에 대고 낮게 말했다. 내 서재로.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1분도 채 되지 않아 서재 문이 열리고 그림자처럼 조용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한태준의 수족이자 에이펙스 그룹의 보안 및 정보를 총괄하는 조영우 실장이었다. 조 실장은 서재 안에 앉아 있는 낯선 여자. 강서연을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태준에게 고개를 숙였다. 지금부터 조 실장은 내 모든 명령의 최우선 순위를 강서연 씨 보호해서 마동철 제거로 변경합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지시했다. 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가용 인력을 동원해 마동철 그리고 그와 연결된 모든 놈들의 뒤를 캐 사소한 불법 주차 딱지 하나까지 24시간 내로 모든 것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조 실장은 묻지 않았.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서연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다시 소리 없이 사라졌다. 이제 서재에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의 테이블에 놓인 작은 USB만이 남았다. 이제 당신의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확인해 볼 시간이죠. 태준이 서재 한쪽 벽에서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된 랩톱 컴퓨터를 가져왔다. 그는 랩톱을 서연 앞에 놓고 USB를 연결했다. 그의 손길은 마치 폭탄을 해체하는 전문가처럼 신중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서연은 숨을 참았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이중 장부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마동철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 수년간 비밀리에 모아온 방대한 아카이브였다. 날짜별로 정리된 녹음 파일, 비밀리에 촬영된 영상 클립, 그리고 수백 개의 암호화된 장부 파일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는 마동철을 믿었지만 동시에 그를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강 회장, 나 좀 믿어봐. 이 사업만 성공하면 재성그룹은 10대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마동철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아버지의 지친 목소리가 이어졌다. 부회장. 이건 너무 위험해. 불법적인 자금까지 동원할 수는 없네. 서연은 눈을 감았. 아버지의 목소리. 그토록 그립던 목소리를 이런 식으로 다시 듣게 될 줄이야. 그들은 밤을 새워 자료를 검토했다. 마동철은 아버지를 속여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재성그룹의 자금을 그곳으로 빼돌렸다. 그는 정치권과 사법계에 로비를 하며 자신의 방패막이를 만들었고 심지어 아버지의 비서까지 매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USB에는 마동철이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하는 영상과 아버지를 협박하는 녹음 파일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개자식. 서연의 어깨가 분노로 떨렸다. 한태준의 표정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마동철이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살인도 서슴지 않을 만큼 잔인하고 교활한 범죄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마지막 파일은 그들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마동철이 아버지의 집무실을 찾아왔을 때의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마동철은 아버지에게 강제로 어떤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형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정리하시죠. 모든 걸 형님이 안고 가시면
서연이는 내가 책임지고 잘 돌봐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했고 잘 돌봐주겠다는 말은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아버지가 끝까지 저항하자 마동철은 경호원들을 시켜 아버지를 제압했다. 영상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참았다. 그가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 자살로 위장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태주는 말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어젯밤 그녀를 구했던 그 재킷이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것은 위로가 아닌 함께 싸우겠다는 굳은 맹세였다.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태준이 냉정하게 말했다. 마동철은 이미 법망을 빠져나갈 준비를 마쳤을 겁니다. 이 영상은 오히려 그가 강 회장의 마지막을 지켰다고 주장할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서연의 감정적인 반응과는 달리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그가 자신의 입으로 모든 것을 자백하게 만들거나 혹은 그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새로운 범죄의 현장을 덮쳐야 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는 지금 재성그룹을 삼키고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을 텐데요. 서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마동철의 거대한 힘 앞에 다시 무력감을 느꼈다. 아무리 강한 성이라도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면 쉽게 무너지는 법이죠. 태준이 랩톱 화면에 뜬 장부 파일을 가리켰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강서연 씨. 태준은 그녀가 더 이상 보호받는 공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 장부에 등장하는 이름들, 프로젝트 코드들. 내 정보팀도 분석할 수 있지만 수개월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재성그룹의 공주였죠. 이 이름들 뒤에 숨겨진 관계, 이 프로젝트들의 진짜 목적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서연의 잠재력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재성그룹의 상속녀였고 아버지 어깨너머로 경영을 배웠다. 그녀는 화면 속의 이름들을 짚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김, 이사. 그는 아버지의 충신이었지만 도박 빚이 있었어요. 마동철이 그 약점을 잡았을 거예요. 그녀는 또 다른 이름을 가리켰다. 박상무. 그는 야심이 컸죠. 마동철이 아마 부사장 자리를 약속했을 겁니다. 그녀의 기억력은 비상했다. 그녀는 장부의 숫자들 너머에 있는 인간들의 탐욕과 배신, 그리고 약점들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한태주는 그녀의 분석을 들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재성그룹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고 마동철이 어떻게 그 핵심을 파고들었는지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구한 것이 단순한 아가씨가 아니라 날카로운 비수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서연이 한 명의 이름을 가리켰다. 최 부장. 그는 마동철의 최측근이자 재물을 총괄하던 사람이지만 장부상에서 그의 배당금이 이상하게 적어요. 그녀는 몇 개의 숫자를 비교해 보였다. 마동철은 다른 이들에게는 큰 당근을 주었지만 가장 가까운 최 부장에게는 오히려 적게 주었어요. 아마 가장 잘 아는 놈이라 가장 경계했겠죠. 최 부장은 분명 불만을 품고 있을 거예요. 태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 훌륭하군요. 마동철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즉시 조 실장에게 연락했다. 최 부장, 마동철의 재무 담당, 그자의 모든 것을 파악해. 특히 그의 불만이 무엇인지. 태주는 전화를 끊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제 첫 번째 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태준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서연은 더 이상 게스트룸에 머물지 않았다. 태주는 그녀를 자신의 서재 옆 또 다른 방으로 옮기게 했다. 그 방은 최첨단 보안 장비와 컴퓨터 시스템으로 가득 찬 워룸으로 개조되었다. 그녀는 이제 외부와 단절된 인형이 아니라 작전의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공주처럼 대했다. 최고급 의상과 음식이 제공되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의 생존과 효율성을 위한 지원이었다. 그녀가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할 때면 말없이 따뜻한 차가 그녀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가 악몽에 시달려 잠을 설친 것을 알게 된 날에는 방 안에 최고급 아로마 디퓨저가 설치되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했지만 그 방식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서연 또한 빠르게 적응했다. 그녀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태준의 정보팀이 가져오는 자료들을 분석하고 마동철의 다음 행보를 예측했다. 그녀는 재성그룹의 내부 사정을 이용해 마동철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고 그의 비자금 창고를 몇 개나 찾아냈다. 그녀의 정보는 태준의 팀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